북한 방송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 특유의 억양으로 뉴스 방송을 하는 여자 아나운서. 바로 리춘이었습니다. 50년 경력, 북한 최고의 대우를 받았습니다. 평양 고급 아파트, 특별 배급. 하지만 그녀의 속은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일거된 거짓말이 악몽처럼 따라다녔습니다. 20년 동안 몰래 남한 방송을 보며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거짓말쟁이였다는 것을요. 그녀는 결심합니다. 일은 평생 처음으로 자기 의지로 선택을 하기로. 목숨을 건 대탈출. 그녀는 과연 성공했을까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가 진실의 힘이 됩니다. 여러분, 제 이름은 리춘이입니다. 올해 70이 넘었고요. 북한에서 50년 동안 아나운서로 살았습니다. 1975년, 그러니까 남쪽으로 치면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었죠. 20살 때 조선중앙텔레비전에 들어가서 2025년 5월까지 그 방송국 간판 아나운서로 살았습니다. 제가 어떤 대우를 받았냐고요? 평양 중심가에 있는 고급 아파트에 살았고 당에서 주는 특별 배급을 받았습니다. 명절 때면 고급 과일이며 고기며 남들은 구경도 못하는 것들이 집 앞에 쌓였어요. 공화국 공로자라는 휘장도 받았고 거리를 지나가면 사람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북한 최고의 삶이었죠.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밤이 되면 달랐습니다. 침대에 누우면 잠이 안 왔어요. 낮에 제가 읽어내려간 원고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동지께서 인민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신다. 우리 공화국은 지상낙원이다. 남조선 괴뢰들은 미제의 식민지로 신음하고 있다. 50년 동안 매일같이 읽어댄 그 말들이요. 남편은 먼저 세상을 떠났고 딸과 손주들이 있습니다. 손주들이 대학 다니는 나이가 됐을 때 그 아이들 얼굴을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 아이들도 나처럼 살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자꾸 들었거든요. 제가 왜 답답했냐고요? 방송국 밖을 나서면 보이는 거였습니다. 배급소 앞에 줄 선 사람들, 얼굴이 누렇게 뜬 아이들, 겨울이면 손발이 꽁꽁 얼어 터진 할머니들. 제가 방송에서 우리 인민은 행복하다고 외칠 때 그 사람들은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랬어요. 나는 당이 시키는 대로 할 뿐이다. 나는 잘못이 없다.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젊었을 때는 정말로 믿었어요. 우리가 최고라고, 수령님이 위대하시다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가 들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방송국에선 늘 승리와 영광만 외쳤는데 거리엔 쓰러진 사람들이 늘어갔어요. 제가 풍년이라고 읽어댈 때 시장엔 먹을 게 없었습니다. 제가 강성대국이라고 외칠 때 사람들은 풀뿌리를 캐먹었어요. 밤마다 생각했습니다. 나는 뭐지? 나는 도대체 누구 편이지? 아침이 되면 또 방송국에 나가서 환하게 웃으며 원고를 읽어야 했습니다. 50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목소리는 있었지만 마음은 없었습니다. 입은 있었지만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게 제 삶이었습니다. 황금새장 속 앵무새 같은 살. 먹이는 풍족했지만 날개는 잘린 살. 그 모든 게 흔들리기 시작한 건 남쪽 방송을 보게 되면서였습니다. 남쪽 방송을 처음 본 건 2000년대 초반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게 됐냐고요? 방송국 간부들끼리는 은밀하게 돌려봤어요. 적을 알아야 이긴다는 명목으로요. 처음엔 정말 그런 마음으로 봤습니다. 저것들이 얼마나 썩었나 확인해야지 하면서요.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화면 속 사람들은 웃고 있었어요. 그냥 웃는 게 아니라 진짜로 행복해 보였습니다. 드라마 속에서 사람들은 자유롭게 말하고 연애하고 싸우다가도 화해했어요. 예능 프로그램에선 사람들이 지도자를 놀리기도 하고 정치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잡아가지 않더라고요. 처음엔 연기겠지, 가짜겠지 했습니다. 남조선은 지옥이라고 배웠으니까요. 미군들한테 착취당하고 거리엔 거지가 넘치고 사람들은 굶어 죽는다고 배웠어요. 그런데 화면 속 서울거리는 달랐습니다. 밤이 되면 불빛이 환했고 사람들은 밤늦게까지 거리를 활보했어요.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장면을 봤어요. 드라마에서 딸이 아버지한테 대들더라고요. 아빠는 왜 맨날 그래? 하면서요. 저는 그 장면에서 숨이 막혔습니다. 북한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거든요. 부모한테 대드는 건 물론이고 당 간부한테 반말이라도 했다간 큰일 나는 게 우리 세상이었으니까요. 그렇게 20년을 봤습니다. 몰래 은밀하게.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 나중엔 거의 매일 봤어요. USB에 담아오는 거, 중국에서 넘어오는 거, 방송국 기술자들이 몰래 녹화해주는 거. 위험한 일이었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제 마음속에 뭔가 자라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부러움이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구나. 그 다음엔 질투였어요. 왜 저 사람들만 저렇게 살지? 마지막엔 분노였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우리 손주들은 왜 저렇게 못 살지? 그러면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50년 동안 방송에서 읽어댄 말들이 전부 거짓말이었다는 걸요. 남조선 괴뢰들은 미제의 식민지, 인민들은 헐벗고 굶주린다. 우리 공화국이 최고다. 전부 거짓이었어요. 밤마다 화면을 보면서 울었습니다. 분하고 억울하고 화가 났어요. 저는 이른평생 뭘 한 거지? 거짓말을 퍼뜨린 기계였던 거지. 제 목소리로 수백만 명을 속인 거지. 그 20년 동안 저는 두 개의 세상을 살았습니다. 낮에는 방송국에서 우리가 최고라고 외치고 밤에는 몰래 남쪽 방송을 보면서 저게 진짜구나 하고 깨달았어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아십니까? 동경이 결심으로 바뀐 건 그 즈음이었습니다. 언젠가는 저곳으로 가야 한다. 그런데 그 언젠가가 오려면 더 큰 사건이 필요했습니다. 그런 어느 날 그 일이 터졌습니다. 그 일은 2024년 겨울에 일어났습니다. 특별보도를 준비하던 날이었어요. 새로운 경제정책인가 뭔가를 발표하는 거였는데 저는 늘 하던 대로 대기실에서 원고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복도 쪽에서 소리가 들려왔어요. 최고 지도자 동지께서 오신다는 거였습니다. 현장 점검을 나오신 거죠. 방송국 전체가 술렁였어요. 모두들 긴장해서 자세를 고쳐 잡았습니다. 그분이 부조정실에 들어가셨어요. 우리 아나운서들은 스튜디오에서 대기하고 있었고요. 그때 기술 실수가 났습니다. 부조정실 마이크가 꺼지지 않은 채로 스튜디오 스피커와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들렸습니다. 최고 지도자 동지의 목소리가요. 이 멍청한 것들이 원고를 이따위로 써와. 인민들 배는 꺼지는데 경제 발전 타령이나 하라고. 거친 말투였습니다. 화가 잔뜩 난 목소리였어요. 그 다음엔 뭔가를 집어던지는 소리가 들렸고 누군가 용서를 비는 소리가 났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집어치우고 그냥 거창하게만 써. 어차피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옆에 있던 후배 아나운서도 새하얘진 얼굴로 저를 쳐다봤어요. 우리 둘 다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몇 분 뒤 촬영이 시작됐는데 그분이 카메라 앞에 서자마자 표정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아까 그 거친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고 부드럽고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인민 여러분. 그렇게 시작하시는 거예요. 목소리도 따뜻했고 눈빛도 촉촉했습니다. 인민의 생활을 위해 밤잠을 설쳤다. 여러분의 미소가 나의 행복이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연기였습니다. 완벽한 연기. 저는 그 순간 제가 50년 동안 뭘 해온 건지 깨달았습니다. 저도 저분처럼 연기를 해온 거였어요. 카메라 앞에선 환하게 웃고 감동적인 목소리로 원고를 읽었지만 속으론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촬영이 끝나고 대기실로 돌아왔을 때 방송국 보이부 사람이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동무, 아까 아무것도 못 들었지?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아무것도 못 들었다는 게 동무한테도 좋을 걸세. 협박이었습니다. 노골적인 협박.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무것도 못 들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화장실에 들어가 토했습니다. 속이 뒤집혔어요. 50년이요, 여러분. 50년 동안 저는 뭘 한 겁니까? 거짓말을 포장하는 목소리였던 겁니까?
연기하는 사람의 대사를 읽어주는 기계였던 겁니까? 그날 이후로 방송국에 나가는 게 지옥이었습니다. 카메라 앞에 서면 구역질이 났어요. 원고를 읽을 때마다 이것도 거짓말, 저것도 거짓말 하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무엇의 입이었나? 그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답은 명확했어요. 나는 거짓의 입이었다. 그 일이 있고 며칠 뒤였습니다. 방송국에 출근했는데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사람들이 수군수군거리면서 제 눈치를 보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제자리로 갔는데 옆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김동무 자리였어요. 저보다 10살 아래인 간부였는데 같이 일한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성실하고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없었습니다. 책상도 깨끗하게 비워져 있었고요. 김동무 어디 갔어요? 옆 동무한테 물었더니 그 사람이 입술만 달싹거리더라고요. 모른다고 하는 게 좋을 걸세.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사라졌구나 싶었어요. 북한에서 이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건 한 가지 의미밖에 없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사람이 며칠 전 술자리에서 작은 말을 했답니다. 요즘 배급이 좀 힘들다는 말. 그게 다였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보위부 사람이 끼어 있었던 거죠. 다음 날부터 그 사람은 안 보였습니다. 책상은 비워졌고 명부에서 이름이 지워졌고 아무도 그 사람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그날 오후에 제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방송국 당 비서실이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 차례가 온 건가? 비서실에 들어갔더니 당 비서가 저를 물끄러미 쳐다보더라고요. 리춘희 동무 요즘 표정이 안 좋던데? 아닙니다. 건강이 좀. 건강? 나이 탓인가?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동무. 며칠 전 특별 촬영날 스튜디오에 있었지?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날 일을 말하는 거구나 싶었어요. 네, 있었습니다. 혹시 이상한 거 못 들었나? 아무것도 못 들었습니다. 확실한가? 네, 확실합니다. 당 비서가 한참을 저를 쳐다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동무는 50년 경력이니까 믿지. 그런데 말이야, 요즘 충성심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나이 들면 그런 수도 있지. 조심해야 해. 명심하겠습니다. 가보게. 그리고 동무, 곧 특별 임무가 있을 거야. 현장 선전 임무 말이야. 나올 때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현장 선전 임무라는 게 뭔지 알았거든요. 충성심을 재검증하는 거예요. 아니면 제거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시험하는 거거나.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습니다. 70이 넘은 제 얼굴이 비쳤어요. 주름투성이 얼굴, 백발이 된 머리. 이 나이에 저도 김동무처럼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질 수 있구나 싶었습니다. 그날 밤 딸이 찾아왔어요. 아이들 데리고 왔더라고요. 밥을 먹다가 손주 하나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위대하신 분 만나봤어요? 응, 여러 번 봤지. 우와, 정말요? 할머니 대단해요.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저 아이는 모르는 거예요. 할머니가 평생 거짓말쟁이였다는 걸. 할머니 때문에 수백만 명이 속았다는 걸. 딸이 애들 재우고 나서 제 방에 왔어요. 문을 닫더니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 저는 한참을 말없이 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얘야, 엄마 말 잘 들어. 우리 여기서 나가야 할 것 같다. 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우리 모녀는 침묵 속에서 약속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움직여야 한다고. 그로부터 며칠 뒤 저는 처음으로 장마당에 나갔습니다. 평소엔 집사람이 다 해줬는데 그날은 제가 직접 나가야 했어요. 뭔가 바람을 쐬고 싶었거든요. 숨이 막혀서요. 평양 중심가에서 좀 떨어진 장마당이었습니다. 저는 모자를 푹 눌러 쓰고 평범한 옷을 입고 나갔어요. 아무도 저를 알아보지 못하게요. 장마당 입구에 들어서는데
뭔가 찢어진 종이가 바닥에 굴러다니더라고요. 바람에 날려서 제 발치에 멈췄습니다. 집어들었는데 그게 선전 포스터였어요. 제 얼굴이 크게 박힌 포스터. 인민의 목소리, 공화국의 자랑 리춘이 동무. 그런 문구가 적혀 있었는데 얼굴 부분이 찢겨나가고 침을 뱉은 자국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짓밟은 흔적도 보였고요. 손이 떨렸습니다. 포스터를 들고 있는데 옆에서 여자들 목소리가 들렸어요. 야, 저 여자 봤어? TV에 나오는. 리춘이? 그래, 저 여자. 참 웃기지도 않아. 저 여자가 맨날 인민은 행복하다 하는데 우리가 뭐가 행복해? 맞아. 저 여자네 집엔 고기가 쌓이고 우리는 옥수수죽도 못 먹는데. 악마의 앵무새야, 악마의. 악마의 앵무새.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앵무새. 주인이 시키는 대로 떠드는 새. 그게 접니까? 50년 동안 제가 한 일이 그거였습니까?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근처 담벼락에 기댔습니다. 손에 든 포스터가 바람에 날아갔어요. 사람들이 그 위를 밟고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주워주지 않았어요. 장마당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사람들 얼굴을 봤어요. 여인 얼굴, 지친 눈빛. 아이들은 코를 훌쩍이고 어머니들은 몇 안 되는 돈으로 옥수수 몇 개를 사려고 흥정했습니다. 한 할머니가 앉아서 풀뿌리 같은 걸 팔고 있더라고요.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먹는 거요. 요즘 이거라도 먹어야 하루를 버티지. 얼마예요? 1,000원이요. 1,000원. 제가 한 달 특별 배급으로 받는 고깃값도 안 되는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는 풀뿌리를 팔아서 하루를 버티는 거예요. 돈을 주고 그걸 샀습니다. 할머니가 고맙다고 했어요. 그 말이 칼로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떤 젊은이들이 담배를 피우며 서 있더라고요. 그중 하나가 휴대전화로 뭔가를 보고 있었는데 남쪽 드라마 같았어요. 몰래 보는 거죠. 야, 저기 나오는 여자 봤어? 남조선 사람들은 저렇게 산대. 부럽네. 우리는 뭐야? 맨날 방송에선 좋다고 하는데. 방송은 다 거짓말이지. 리춘이 같은 년들이 우리 속이는 거야. 리춘이 같은 년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멈췄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화장실 거울을 봤습니다. 이른이 넘은 제 얼굴. 그 얼굴이 낯설었어요. 이 사람이 누구지? 50년 동안 뭘 한 거지?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인정했습니다. 나는 공범이었다. 체제의 공범. 거짓말의 공범. 인민을 속인 공범. 제가 카메라 앞에서 웃을 때마다 누군가는 굶었습니다. 제가 행복하다고 외칠 때마다 누군가는 울었습니다. 제가 특별 배급을 받을 때마다 누군가는 풀뿌리를 캐먹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결심이 확고해졌습니다. 여기서 죽을 순 없다. 이대로 죽으면 저는 영원히 악마의 앵무새로 기억될 거다.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내일 우리 집으로 와. 아이들 데리고. 무슨 일이에요? 준비해야 할 것 같다. 딸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알아들은 거죠. 다음 날 저녁 딸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밥을 차려놓고 함께 먹었어요. 겉으로는 평범한 가족 저녁 식사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셋, 저와 딸과 사위는 서로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었어요. 아이들을 재운 뒤 우리는 조용히 거실에 모였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놨어요. 혹시 모를 도청장치 때문이었습니다. 북한에선 집 안에서도 큰 소리로 말할 수가 없거든요. 벽에도 귀가 있다고들 하죠. 어머님. 사위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 저희 집에 최근에 보이부 사람이 왔었어요. 아무 일 아니라고 했지만 이것저것 물어보더라고요. 사위가 뭐 하는지, 애들은 학교에서 어떤지.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나 때문이구나. 아니에요. 요즘 다들 그래요. 감시가 심해졌어요. 사위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큰애가 며칠 전에 학교에서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할머니가 위대하신 분을 직접 봤대요라고 자랑했다가
선생님이 그럼 내 집은 특별한 집이네. 특별히 조사해 봐야겠다고 했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이들까지, 손주들까지 감시 대상이 된 거예요. 이 나라는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족끼리도 서로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아이들이 부모를 고발하고 부모가 자식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이게 나라입니까? 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 저 요즘 아이들 얼굴 보기가 무서워요. 저 아이들이 저희를 고발할까봐. 그럴 리가. 아니에요. 작년에 우리 동네에서 실제로 있었어요. 12살짜리가 아버지를 신고했대요. 아버지가 집에서 배가 고프다고 했다고. 그 아버지는 지금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사위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저는 군대에서 20년을 복무했습니다. 나라를 위해 청춘을 바쳤어요. 그런데 제 아이들이 배고파하는 걸 보면서도 저는 아무 말도 못합니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끝이니까요. 저는 손주들이 자는 방을 바라봤습니다. 저 아이들은 자면서도 체제 찬양 노래를 흥얼거립니다. 학교에서 배운 대로요. 우리는 행복해요, 장군님 은혜. 그런 노래들을요. 저 아이들이요. 제가 말했습니다. 저 아이들은 아직 몰라요. 세상이 이렇게 넓은지, 다른 곳에선 자유롭게 사는지. 저 아이들이 평생 여기 갇혀 산다고 생각하면 제가 미칠 것 같아요. 딸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그런데 어떡해요? 우리가 어떻게 나갑니까? 방법이 있어. 사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한테 군대 동기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 형이 국경 지역에서 일합니다. 돈만 있으면. 돈은 내가 있다. 제가 말했습니다. 50년 동안 모은 돈이 있었거든요. 특별 배급으로 받은 것들을 장마당에 팔아서 모은 돈, 방송국에서 받은 상금들. 전부 숨겨뒀던 겁니다. 하지만 어머님 위험합니다. 잡히면. 알아. 하지만 여기 남아있는 것보다 위험할까?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선 여전히 선전 방송이 나오고 있었어요. 위대한 우리 조국, 인민의 행복. 그런 말들이요. 그날 밤 우리는 결정했습니다. 침묵 속에서요. 말은 하지 않았지만 눈빛으로 약속했습니다. 가족이 함께 나가자. 죽더라도 함께 죽자. 이 지옥에서 벗어나자. 손주들만은 자유롭게 살게 해주자. 그것이 우리의, 아니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속죄였습니다. 50년 동안 거짓말을 퍼뜨린 제가 적어도 제 가족만은 진실로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뒤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방송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리춘희 동무 내일 당 비서실로 출근하게. 특별 임무 관련이야. 손이 떨렸습니다. 드디어 온 거구나 싶었어요. 다음 날 비서실에 갔더니 당 비서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리춘희 동무 좋은 소식이야. 동무를 양강도 해산 지역 현장 선전에 보내기로 했네. 국경 지역 주민들한테 충성심을 고취시키는 임무지. 공로자인 동무가 직접 가면 효과가 클 거야. 국경 지역. 해산. 그곳은 두만강과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영광스러운 임무였지만 저는 알았어요. 이게 시험이라는 걸요. 저를 국경 지역에 보내서 움직임을 보겠다는 거죠. 혹시 도망칠 생각이 있는지, 수상한 행동을 하는지. 언제 출발입니까? 이틀 뒤야. 일주일 일정이네. 집에 돌아와서 딸에게 연락했습니다. 저녁에 딸네 가족이 왔어요. 우리는 또 텔레비전을 켜놓고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해산으로 간대요. 이틀 뒤, 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그거. 알아. 시험이야. 나를 시험하는 거지. 사위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럼 이번이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국경 근처면. 하지만 감시가 삼엄할 거야. 특히 저 같은 사람은. 그날 밤 우리는 긴 시간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함정일 수도 기회일 수도 있다고.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출발 전날 저녁이었습니다. 짐을 꾸리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었더니 보위부 사람 둘이 서 있었습니다. 리춘희 동무, 출국 전 정내 검열입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검열.
집 안 구석구석을 뒤지는 거였어요. 들어오십시오. 그들은 집 안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옷장, 서랍, 침대 밑까지. 제가 50년 동안 모은 돈을 숨겨둔 곳도 뒤졌어요. 다행히 그 돈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벽 속 깊숙한 곳에 숨겨뒀거든요.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들이 제 서재에서 USB 하나를 발견한 거예요. 남쪽 드라마가 담긴 USB였습니다. 이게 뭡니까?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아, 그건 방송국 자료입니다. 적의 선전물을 연구하려고. 연구. 공로자인 동무가 이런 걸 집에 갖고 있을 이유가 있나?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동무들도 아시지 않습니까? 적을 알아야 이긴다고. 저는 50년 동안 방송인으로 살았습니다. 남조선 것들이 어떻게 선전하는지 알아야 우리가 더 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보위부 사람이 USB를 만지작거리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한참을요. 그 시간이 1년 같았습니다. 그렇긴 하지. 바로 그때 제가 준비해뒀던 걸 꺼냈습니다. 봉투였어요. 두툼한 봉투. 동무들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밤늦게까지 이렇게 봉투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미화가 들어있었어요. 50년 동안 조금씩 모은 달러. 이런 날을 위해 준비해뒀던 겁니다. 두 사람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한 명이 봉투를 받았어요. 리춘희 동무는 공로자시니까 이번 한 번은 넘어가겠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동무들. 그들이 나간 뒤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땀이 흘렀어요. 간신히 넘어간 거였습니다. 돈으로. 그날 밤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검열 넘어갔어. 돈으로 무마했어. 어머니. 다행이에요. 하지만 시간이 없다. 해산에 갔다가 돌아오면 그때는 더 늦을 거야. 딸이 한참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럼 해산에서 하시는 겁니까? 그래야 할 것 같다. 너희는 준비해라. 내가 연락하면 바로 움직일 수 있게.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평양 야경이 보였어요. 불빛들. 그 불빛 아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시당하고 굶주리고 두려워하며 살고 있을까요? 이틀 뒤 저는 해산으로 떠났습니다. 그것이 북한에서의 마지막 여행이 될 줄은 그때는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해산에서의 일주일은 지옥 같았습니다. 낮에는 주민들 앞에서 체제 찬양 연설을 했고 밤에는 탈출 루트를 알아봤어요. 사위의 군대 동기 형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이 국경 경비대에 뇌물을 줄 수 있는 연결고리였거든요. 가족 전부요? 힘들 겁니다. 돈은 있습니다. 얼마든지. 마지막 날 밤 평양에 있던 딸 네 가족이 해산으로 왔습니다. 관광 온다는 명목으로요. 그날 밤 우리는 움직였습니다. 두만강. 70년을 살면서 처음 건너는 강이었습니다. 물이 차가웠어요. 한겨울은 아니었지만 봄 강물도 얼음장 같았습니다. 손주들을 업고 서로 부축하며 건넜어요. 강 건너편에서 조선족 목사님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목사님 집 지하실에 숨었습니다. 사흘을 거기서 보냈어요. 공안들이 수색한다는 소식이 들렸거든요. 북한에서 연락이 왔다고 했습니다. 리춘희 일행을 찾아라고요. 목사님이 위조 신분증을 구해주셨습니다. 중국 최고의 전문가한테 맡겼다고 하더라고요.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거의 전 재산이 들어갔어요. 하지만 그게 우리가 살 길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우리는 라오스행 기차를 탔습니다. 중국 관광객 행세를 하면서요. 기차 안에서 사흘을 보냈어요. 한시도 눈을 붙일 수가 없었습니다. 언제 들킬지 몰랐거든요. 라오스를 거쳐 태국까지 갔습니다. 태국 경찰서에 들어가서 우리는 스스로 밝혔어요. 우리는 북한에서 온 탈북자입니다. 대한민국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때부터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대사관 사람들이 왔고 국정원에서 조사가 나왔어요. 한 달이 걸렸습니다. 제가 정말 리춘희가 맞는지 간첩이 아닌지 확인하는 거였죠. 그리고 드디어 2025년 7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공항 건물로 들어서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70평생 처음 밟는 자유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아무도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북한에선 거리를 지나가면 사람들이 고개를 숙였는데 여기선 아무도 저를 쳐다보지 않았어요. 그냥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엔 섭섭했습니다. 나를 모르나 싶었어요.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그게 자유구나. 유명하지 않아도 되는 게, 특별하지 않아도 되는 게 자유구나. 하나원에서 석 달을 보냈습니다. 남한 사회 적응 교육을 받는 곳이에요. 거기서 처음 마트에 갔을 때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물건이 넘쳐났거든요. 과일, 고기, 과자, 음료수. 북한에선 명절에나 볼 수 있는 것들이 여기선 그냥 쌓여 있었어요. 값도 싸고요. 손주들이 좋아하는 과자를 한아름 사줄 수 있었습니다. 편의점도 충격이었어요. 24시간 문을 연다고요? 밤 12시에도 가서 물건을 살 수 있다고요? 그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으로 북한 소식을 찾아봤습니다. 제가 탈북했다는 뉴스가 나와 있더라고요. 간판 아나운서 리춘이 탈북이라고요. 댓글들을 봤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유를 선택하셨네요. 이제 편히 사세요. 눈물이 났습니다. 저를 악마의 앵무새라고 욕하지 않더라고요. 환영한다고 했어요. 어느 날 저녁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뉴스 토론 프로그램이었는데 사람들이 대통령을 비판하고 있었어요. 막 비판하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라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저 사람들 잡혀가는 거 아니야? 했는데 아무 일도 안 생기는 거예요. 그게 자유였습니다. 말할 수 있는 자유. 비판할 수 있는 자유. 손주들은 빠르게 적응했습니다.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고 친구들도 사귀었어요. 말투가 달라서 놀림받기도 했지만 그래도 웃으며 다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눈물이 났어요. 잘했구나. 내가 잘한 거구나. 하지만 밤이 되면 북쪽이 생각납니다.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이요. 제가 50년 동안 속인 사람들. 아직도 굶주리고 두려워하며 사는 사람들. 언젠가 통일이 되면 저는 그들에게 사죄하고 싶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때까지 저는 여기서 진실을 말하려고 합니다. 북한의 진짜 모습을요. 50년 동안 거짓말을 한 입으로 이제는 진실을 말하려고요. 자유는 목숨 걸고 쟁취할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해 주십시오.